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저 입법데이트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대표 발의를 맡아주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일에 2년 연속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년 연속 그 수상 소감과 함께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의원에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안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다만 이 상을 받을 때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과 격려가 숨어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의정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와 또 국회 활동 열심히 병행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쨌든지 1년 동안 정쟁보다는 대안을 내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리 당략보다는 보다 국가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방향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혹은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네, 최근에 이 정상적인 상속을 거치려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하고 또 아버지가 손자에게 두 번에 걸쳐서 상속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상속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이제 미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손자에게 돈을 좀 물려줘서 손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들, 소위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소위 세대를 생략한 증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아버지 중간에 아버지를 거쳐서 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서 직접 가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두 번 낼 걸 한 번만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두 번 낼 것을 한 번만 내기 때문에 한 번 낼 때에 대해서 이 할증을 하게 됩니다. 좀 올려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현재는 할증률이 30%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버지와 손자를 거쳐서 두 번을 거쳐서 상속이나 증여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할증률을 적용받더라도 할아버지에서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를 쭉 해봤어요. 근데 상속세하고 증여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별로 10%부터 20%, 30%, 40%, 50%, 최고세율이 50%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세율에 따라서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모든 구간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현재 30%의 할증률을 적용받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략되는 경우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적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거는 그 제도 자체가 뭔가 조금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두 단계 걸쳐서 증여하는 경우와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몇 퍼센트 정도 했을 때 가장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오셨군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재산 10억을 아들에게 한번 물려주고 그러면 아들이 세율이 30%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
세금 1억 6,800만 원을 내고 최종적으로 7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7억 6천을 다시 또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손자가 최종적으로 세금 내고 나서 5억 9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네네. 현재 세대 생략 증여로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갈 경우에는 그 세금의 30%를 할증받게 되기 때문에 손자가 손에 쥐는 돈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거의 뭐 1억이 다 네, 그래서 맞네요. 아들을 거쳐서 손자에게 오는 경우에 비해서 약 1억 정도가 손자가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손자가 두 단계를 거쳐서 받는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할증률을 얼마를 적용해야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할증률을 약 70%를 적용해야지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전체가 다 달라지는데 조금씩.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고 비교적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세금률을 적용해 봤을 때 적어도 약 50% 정도를 적용한다면 이 세대 생략 증여하는 경우하고 두 단계 거치는 경우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30%의 할증률로 되어 있는 것을 50% 정도로 할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안을 낸 겁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 제도라는 게 만들어질 당시에는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 혹은 뭐 입법한 취지가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도구가 되는 바람에 취지를 좀 무색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당초의 입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최초의 세대 생략 증여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할증률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두 번 거쳐서 가는 거에 비해서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더 가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0%로 할지 40%로 할지 50%로 할지 그 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 율을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합법적인 절세가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뭐 손자에게 물려줄 재산이 10억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계산을 해 주셨거든요. 네네. 이번에 발의하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은 짚어주셨고 할증률을 올린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태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상속세 각 구간별로 예를 들면 10억이라면 30%의 현재 세금이 붙고요. 또 50억이라면 50%, 또 이제 과세 표준이 50억 이상이면 50%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할증률을 얼마를 적용했을 때 비슷하게 되는지를 제가 각 케이스별로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 하면 적어도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 이전을 세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제도가 구멍이 생겨서 정상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절세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더 절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제도가 설계돼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일이에요. 그거는 나라 재정에 구멍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중립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나라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른 나라도 이제 분명히 할증과세율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보다 높은 나라도 있고 적은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워낙 세율이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이 정도면 납세자들이 용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저는 현재는 30%로 되어 있지만 약 50% 정도까지는 올려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지만 또 핵심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그 상속세법. 우리나라에도 뭐 영문 중소기업을 좀 기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명문장수 기업 육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는지. 네, 제가 그날 반대 토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대한민국의 명문 장수 기업을 육성해서 네. 우리가 아버지 때 예를 들면 20년, 30년, 50년 영위하던 기업을 또 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회사를 잘 가꾸고 고용도 늘리고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제도를 설계해 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세금을 네. 자연스럽게 연납을 하게 한다든가 분납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네. 가지 지금 제도 방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제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그거를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네. 갑자기 기업의 오너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아들이 네네. 받는 금액에서 1억 원을 세금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1억 원 네. 범위 내에서 2007년에 처음으로 면제를 해줬는데요. 네. 그 뒤로 2008년에는 1억 원이 너무 작다. 그래서 네. 30억 원으로 올렸죠. 예. 그랬는데 2009년에는 다시 100억 원으로 이거를 증가를 했고요. 네. 그 뒤로 쭉 100억 원, 300억 원 이래서 작년 말에는 네.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도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했고 네. 금액도 500억 원으로도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7년 만에 500배가 늘은 거죠. 네. 사실은 좀 급격하게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올해 정부 개정안이 올해는 5천억 원 미만으로 다시 기업을 더 늘리고 공제하는 세금의 범위도 500억에서 1,000억으로 또 늘리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정부가 제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불과 개정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1년 만에. 네, 좀 시행을 좀 해보고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급격하게 늘은 것이 지금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예, 좀 제도를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제도를 통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맞겠다. 네. 잘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또 네. 보시면 그 매출액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리게 되면 이번에 정부 안에 따라서 추가로 276개의 기업이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51만 개의 기업 중에서 네. 714개만이 5천억을 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5천억 초과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714개 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이렇게 네. 되면 1,000억까지 최대 1,000억까지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500억 원을 안 내는 거거든요. 네. 예,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76개 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큰 규모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 좀 무리다라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당시 부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고 네. 또 사실 이 사회가 양극화가 가속화될수록 네. 재분배의 기능이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응원을 좀 받으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시 제가 어떠셨어요? 예, 이제 정부가 그 법안을 냈을 때 제가 조세소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요. 네. 조세소위원회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너무 급격하다. 아하. 그런데 예. 제가 느낀 거는 조세소위에 있는 여당 의원님들도 이건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으셨군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나 이 법을 지금 추경환 부총리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놓고 반대는 못해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반대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건 양심적으로 저희가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네. 11월 30일 날 갑자기 법안이 상정이 돼 버렸거든요, 국회에.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반대 토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제가 반대 토론을 하면서 여당 의원님들도
양심 있는 분이라면 좀 동조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 여당 의원님들도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시는구나. 양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다시 이제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신지, 시행이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기대하는 바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앞으로는 뭐 이번에 대를 걸러서 증여하는 거 안 한다 이런 걸 기대하시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대를 건너서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방법하고 정상적인 2단계를 걸쳐서 증여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면 이제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없다라고 경제 주체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연말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에서 제가 낸 개정안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지만 이 정부에서는 30%에서 50%로 급격하게 할증률을 높이는 것은 좀 과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사실은 피력을 했었습니다. 좀 더 의논을 깊게 했었으면 서로 간에 조금 의견 차이 있는 것을 좁힐 수도 있었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이번에 4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차차차차 이렇게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논의되다가 갑자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다 중단이 돼버려서 제가 낸 발의 법안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 쾌거도 있으셨어요. 지난 12월 9일 이제 의결이 됐는데요. 자연재해대책법 대책 개정법입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입법 배경이랄까, 이 당시 취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지난 2월에 폭설이 내려서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그때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서 당시 김한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모시고 직접 그 마우나 리조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 젊은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들이 9명이나 죽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랬는데 이제 그 마우나 리조트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붕괴 원인이 밝혀졌지만 무거운 그 눈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실 설계한 것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붕이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은 이 눈이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눈을 쓸어내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은 집 앞에 눈이 오면은 일정 범위 집 앞에는 눈을 쓸어야 될 책임이 그 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설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눈이 왔을 경우에는 지붕에 관한 제설 책임을 그 소유자한테 주어서 적어도 다시는 그 눈이 쌓이고 녹고 해서 나중에 결국은 두꺼운 얼음으로 돼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적어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자가 제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가 입법을 했던 것이죠.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뒤늦게나마 이것이 통과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2015년도 의정활동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계신 현안 있으시거나 계획 있으시다면. 사회적으로 지금 부의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존재하는지 최근에 모 신문에서 또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분규돼 있고 허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중산층을 어떻게 하면 복원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중산층의 복원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데요.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우리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잘 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 분들이 아기를 갖게 됐을 때 시름 없이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걱정 없이 애 낳을 수 있는 나라 만드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